안녕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안녕하시죠? 네. 제가 우연히 땅콩을 까다가 이런 장면을 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은 아주 알이 꽉 차 있죠. 그렇죠? 근데 같은 껍질 안에 있는데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크면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꽉 차게 아주 잘 성장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인성, 그 다음에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요. 키는 컸는데 멀쩡합니다. 근데 계속 부모한테 의존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아이만을 놓고 보면 정말 이렇게 아주 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런 아이들도 좀 보게 됩니다. 차이가 크죠.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질까?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이렇게 꽉 찬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을 가보니까 같이 살아요. 혹시 가족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죠? 저는 동거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동거인. 같이 살아요. 근데 특별하게 같이 살 만한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조금 확대해봤습니다. 정말 큰 차이죠. 이게 제가 이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 자, 이런 큰 차이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겉모습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한 가정 거의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초라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꽉 찬 행복을 누리는 가정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일까요? 아주 매우 중요한 아주 복잡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 학부모 인문학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인문학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인문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문학은 과연 뭘까요? 고전 공부하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이 복잡한 세상일수록 생각에서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인생 정말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2시간 남짓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인문학 교육과정의 핵심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니까 기자들이 쫓아왔어요. 억대 연봉을 그만두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비상교육이라고 아십니까? 비상교육에서 제가 작년 3월까지죠.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3월까지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이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가난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억대 연봉을 버리고 가난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뭔가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사연은 가슴 아픈 사연일까요? 아름다운 사연일까요? 가슴 아픈 사연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제가 그렇게 안 돼 보이십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동네 분위기도 모르지 않고요. 대치동에서 학습과 입시와 진로를요 통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지금도 저밖에 없어요, 국내에. 혹시 궁금하시면 대치동 박보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에 관한 옛날의 전설들이 쭉 뜰 겁니다. 자, 이 일을 제가 즐겁게 열심히 했습니다. 뭐 돈도 쉽게 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석연치 않다라는 표현이 있죠. 제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얘는 생각보다 뭔가 잘 돼.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얘는 생각보다 잘 안 돼. 이거 뭐지? 그런 것들을 제가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건 분명히 내가 뭔가 한계가 있는 거다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게 된 게 바로 이제 부모 아이 사이의 관계예요.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아빠와 가정까지를 보니까 좀 훤히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주로는 집에서 가족 관계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정서를 경험하게 되니까, 느끼게 되니까 결국 그런 정서의 표현이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 이유는 그 아이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 가정과 학교의 문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요,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인 컨설팅을 할 때 되게 이뻤던 애들이 있죠. 걔들은 좀 얄미운 애들로 바뀌고요. 개인 컨설팅 할 때 미웠던 애들 있죠. 말 안 듣고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안타까운 아이들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 아이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디어 뭘까요? 예, 저한테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학부모 문화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해라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한 가지 저 학부모 교육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봐야 되지 않더라고요. 좋은 이웃이 있어야지만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가정이 좀 건강해지고요. 부모 역할이 바로 잡히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는 회사에서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와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문제 삼죠. 그렇지만 이거 좀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거 많죠. 성공하신 분 계세요? 성공할 수가 없죠. 왜?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은 그 아이 심리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표현이죠. 마음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면 절대 도와줄 수 없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인의 고유한 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우울할 때 있죠? 기분 좋을 때 있죠? 언제가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죠? 둘 다죠. 자꾸 바뀌죠? 왜 바뀌죠? 주로 어떤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 마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뭘까요? 가족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지 않은 대치동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그 전까지는 거의 이 친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친구입니다. 근데 갑자기 가출을 했대요. 음주의 흡연에 갑자기 천사가 악마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근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학생 개인의 학습, 입시, 진로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 아이를 만났겠죠. 저는 아이를 보지 않았어요. 아이를 보지 않고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솔직하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부 갈등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아이는 몰랐던 거죠. 근데 겨울방학 직전에 부부싸움이 생겼습니다. 그걸 아이가 처음 목격한 거예요.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감지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아이는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가족관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 행동이에요. 뭘까요? 엄마 아빠 못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의와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도 의식하지 못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다행히도 그 부모님이 제 얘기에 깊이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멀쩡해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생각을 잘못해갖고요, 그 아이를 붙잡고, 야, 너 같은 애가 뭐가 문제인데? 뭐가 부족한데? 불만이 뭔데 도대체?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도, 그 부모도, 그 가족도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는 한 명의 강사지만 저는 나름대로 학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와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면은요, 그 아이는 밖에서도 뭘까요? 열심히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다양하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결국 잘 안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학부모들이 정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 나름대로 이제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이 부모력과 가족력 기르기 캠페인을 다양하게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사람은 훌륭한데 부모로서 엉망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은 엉망이지만 부모로서 훌륭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기억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사랑, 희생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 순간적인 장면에서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 시선 있죠? 이걸 기억하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 아이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한번 다양하게 제안을 드려볼 텐데 그걸 다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내가 집에 가서 오늘 당장 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한 가지를 딱 잡아서 시작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이버에 들어가면은요. 이 카페가 하나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진정한 부모력과 가족력 기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부와 성적 때문에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은 몇몇 특별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공부와 성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청소년은 공부에 대해 답답함과 함께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감정, 학부모는 부담감과 함께 속상하다는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들어봤습니다. 학부모와 청소년, 공부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공부에 필요한 시간과 돈. 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부모의 불안을 걱정만 하고 아이와의 관계는 그만큼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 주고 부모와 학부모 사이에서 길을 잃은 바로 당신을 위해 백시동 학원과 한국에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개념 부모 교육 프로젝트 기적의 강. 어쩌면 부모의 부일지도 모르는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학부모 교육 과정을 이제 펼쳐볼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여러분들은 일단 그 후보로 일단 이제 선택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종 참가 역을 결정짓는 기준은 단 하나. 지금 몹시 불안하고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프로젝트 참가자는 모두 18명. 이들은 과연 불안을 펼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까요? 있죠. 그 시선 속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시선이 한 시간인가? 이 시선이 변하는 걸 볼 때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왜곡됐던 학부모의 생각을 적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아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아이의 마음을 걸어봅니다. 뭔가 욱할 때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아이 감정을 내가 느껴보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조절이 돼요, 자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조절이 돼요. 무엇이 진실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 나를 가장 화나게 했던 아이의 문제 행동 정의에 집중해. 그럼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났던 생각을 행복한 이야기로 바꿔보세요.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많이 해보셨죠? 잘 되던가요?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해하는 만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인 만큼 달라지고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학부모로 살아왔던 시간을 위로하고 부모로서의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 엄마로서 부족한 줄 많이 많았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어서 계속 노력해서 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제가 기존의 카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계속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가족력의 회복이다. 가족끼리 서로 믿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생각이 어려워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이들 성장할 것이고
또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부모들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또다시 고비가 찾아오고 직접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한다면 기적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있으시죠? 1, 2, 3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일반적인 교육 다큐멘터리한 다른 뭔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바로 그 핵심에는요, 이 가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력. 가족력을 오늘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족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열심히 실천하시면은요,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평가서를 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진짜 부모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제대로 모르면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니까. 하지만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강의 평가서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생각들을 좀 읽어보려고 되게 노력해요. 아마 올해 받은 것 중에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아마 좀 이따 제가 또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또 뭐 여러 자료를 또 보내드리는데요.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드리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확인한 대한민국 부모의 가장 중요한 현재 상황을 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다. 맞습니까? 혼란스러우시죠?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현명한가요? 뭘 막 열심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차분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또 여유가 없죠. 심각한 문제는 혼란스러운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혼란스러운지.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왜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 강의하러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왔거든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좀 주의할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저한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쓴 책이 10권이 넘습니다. 그 안에 쓸만한 정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많이 공부한 분들이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애를 잡더라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모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정말로. 두 번째는 감동과 힐링, 저 드릴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죠. 오래 못 가죠. 이것도 별로 인생에 도움 안 되더라고요. 감정 중독증만 와요. 계속 뭘까 감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성공 사례를 확인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 파악이 안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어느 날 갑자기 준비가 부족한 부모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부모로서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분 계세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한 명은 못 만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워낙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무려 100년 전에 어머니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시켜주고요. 또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라가 도와주는 거죠. 부모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자, 근데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교육 선진국 중에서요. 우리나라 선진국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아이 교육과 관련된 가장 많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공감하시죠? 가장 부담을 떠넘기면서 도와주진 않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꾸 아이들 문제를 생각하시면 상황법 못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부족한 부모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에 뭔가 관계가 형성되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죠. 엄마로서 아이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거죠.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통할까? 왜? 주변을 보니까요, 가족들이 있죠. 가족관계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집중하느라고, 둘째 아이한테 집중하느라고 아빠한테 좀 속을 했어. 그럼 아빠 삐지죠. 삐진 걸 이제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 표현에 엄마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면 부모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좀 화목하게, 화목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하거든요.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 안 해치고서는 공부 못하는 애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가족이 좀 더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에 안 들죠?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 행동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그 아이의 심리적 요인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요,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심각하게 무너진 거 아시죠?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요. 장난감하고 아파트에서 오래 놀면은요, 애들 이상해지거든요. 이런 성장 과정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저해하는, 그래서 요즘 차분한 아이들이 별로 없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런 확신이 좀 있어요. 아이들을 알면 알수록 이 아이가 이 지구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억눌리겠죠. 또한 아이들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은 어떤 심리 상태일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행동이 있죠. 시간 날 때마다 책 읽고, 운동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심리일까요? 아니면 뭔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뭔가 발산 욕구가 강한 그런 심리일까요? 잘 제발 봐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왜?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요, 엄마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 뭘 열심히 하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쪽 동네 부모님들 용감하십니다. 근데 왜 용감한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경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가 파란만장했죠. 그럼 우리나라의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족과는 무관할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에 가슴 아픈 가족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아빠들은 생존을 위해서 거의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기가 어렵죠. 그런 조금은 차가운 아픔에서 성장한 주로 딸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내가 부모가 되면 우리 아빠처럼 하지 말아야지. 마음껏 사랑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엄마가 됐어요. 마음껏 사랑을 주죠. 근데 이게 품위 있는 부모의 사랑일까요? 한풀이일까요? 그 한풀이는요, 순간적으로 집착으로 바뀝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엄마가 먼저 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방 엄마가 삐져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뭘까요? 배신감 느낀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랑과 집착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집착하는 부모가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말로는 남녀 평등이지만 온갖 곳곳에 남녀 차별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엄마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삶, 주부로서의 삶 말고 내 인생은 뭔데? 이런 자기 삶의 정체성에 대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어머님들 있죠. 근데 그거 느껴봐야 뭐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요, 그 공허함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대리만족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뭘까요? 공허함을 아이 성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목숨 겁니다, 그때부터. 사랑과 대리만족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한국식 교육의 잔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아주 뿌리 깊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뭔가 어딘가에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정답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학원 보내기 싫어. 그래, 그러면 잠수내를 한번 뒤져보자. 사이트를 열심히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뭔가 어딘가에 스토리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죠. 그걸 딱 찾아주면 우리 아이가 그때부터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정답 없거든요. 그런 정답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력을 정보력과 경제력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심각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심리는요, 아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 푸근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순수한 사랑과 아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욕심과 한풀이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사회는 경제길변도의 교육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전국 1등하는 아이도 만나봤는데요. 그 부모는 불안하더라고요. 전국 1등을 해도. 왜? 경쟁은 늘 1등도 뭘까요?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죠. 근데 이거를 사회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우리 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가 믿음을 주지 못하죠. 왜? 불안한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근데 아이는 제가 볼 때 훌륭한 아이거든요. 자, 청소년 유해 환경,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안타깝게도, 자, 주로 이제, 그 유럽으로 가면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쓰는데, 청소년용에는요, 아무런 앱 같은 거 함부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보호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자연보호와 같은 개념으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보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보호가 가장 느슨한 나라예요. 돈벌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아이들
유혹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래 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 요즘 이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도요, 가정이 붕괴된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거리에서 만나죠. 주변 애들 있죠, 그죠? 좋은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거친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그럼 그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복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 그 또래에 지금 누가 대거 합류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기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쩡한 가정의 아이들이 왜? 집에서는 존재감을 못 느끼거든. 집에서는 사람 대접을 못 받거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죠. 자, 부모님들을 보니까 대학은 여전히 서열되어 있고요. 노동시간과 임금차별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이 그런 거하고 아이하고는 별개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겁을 먹고 아이한테 뭘까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사교육 무한 경쟁 논리에 빠져들면은요, 참 심각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변질되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으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할 텐데 서로 뭘까요? 견제하고 불안하게 만들죠.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김밥을 사십니까? 싸십니까?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옛날에는 주로 쌌죠? 왜 그랬을까요?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특히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은요, 이분들이 원통이에요. 왜? 어떻게 넌 너무 자식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고마운 게 없대. 고마울 수가 없죠. 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부모의 소비가 아니라 정성이거든요. 물론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사준 김밥을 좋아하는데 악착같이 싸주는 부모가 최악이긴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가족 관계를 못 느껴요. 저는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갔고요, 캠핑 갔고요. 돈이 한 거지. 추억이 없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제가 부모 교육을 한 10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해보니까요, 이게 다 보이는데 이게 답답한 거죠. 복잡하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냥 모르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뭘까요? 또 모르겠다 이러시면 되죠. 이건 뭘까요? 코끼리 코같이 보이십니까? 이건 뭘까요? 자, 중요한 게 답답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간단하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뜨문뜨문 알게 되면은요, 결국 불안해지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죠? 다 보이죠?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울 수도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핵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밑줄 짝. 좋아하시죠? 자, 핵심 요약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부모 역할은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순수한 부모의 사랑만을 가지고 아이 키우기에는 우리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부모님들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 믿지 말라는 거죠. 아이 믿지 말고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아이 키워라. 이런 메시지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보니까 부모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이들하고 잘 소통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장님, 이 지구상에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자, 근데 아이들은 믿음이 필요한데 엄마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엄마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교육 논리가 있죠. 믿지 말고 맡겨라. 이러면 좀 편리해지죠. 돈만 있으면. 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는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부모는 관리를 하게 되고. 이게 지금 강남을 지배하고 있는 성공적인 부모 모델이에요. 매니저 능력이 뛰어난 부모를 칭송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남자들이 좀 있죠. 비슷한 나이 또래 누군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인간이요,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것 같아. 믿지 못하고. 어떤 느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날 관리하는 것 같은 거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아이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이 되면서 부모도 좀 행복하고요. 부모가 무슨 죄졌습니까? 여러분들 노후 튼튼하세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그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